그럼 지금부터는 인류 멸종의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의 멸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종의 정의는 생물의 한 종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살아 없어지는 것, 이것을 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멸종위기종이란 글자 그대로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생물종을 지칭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펭귄인데요. 펭귄은 모두 18종이 있습니다.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을 아실 겁니다. 현존하는 펭귄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고 새끼일 때는 굉장히 귀여워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 같은 경우도 당장 멸종하진 않겠지만 근시일 내에 멸종에 처할 위험이 굉장히 큰, 그래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종입니다. 이처럼 펭귄이 멸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바로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가열화로 인해서 눈 대신 비가 내리고 그 비를 맞은 새끼 펭귄들이 얼어 죽고 있습니다. 남극의 펭귄들이 얼어 죽는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상상이나 하십니까? 새끼 펭귄 때는 털에 방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 얘네들이 저체온증에 걸려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미는 뭘 하고 있냐고요? 어미가 품에 품을 수 있는 새끼는 한 마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품지 못하는 새끼 펭귄들은 비를 맞아 남극에서 얼어 죽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야기한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멸종위기종인지 아닌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의 적색 목록에 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만 4,400종이 넘는 동식물을 평가를 해서 각 대상에 맞는 기준과 정보를 업데이트해 놓고 있습니다. IUCN은 모든 종을 9개의 기준을 통해서 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적색 목록에 등재를 합니다. 멸종이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멸종의 위험에 처해 있는가의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 맨 위가 절멸, 그 다음에 야생절멸,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 최소관심, 정보부족, 미평가, 이렇게 9개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멸종위기 범주에 속하는 것이 바로 위급, 위기, 취약의 3단계입니다. 단계가 더 높은 절멸, 야생절멸은 이미 절멸 단계이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해당되지 않고 멸종된 것이죠. 절멸은 지구상에서 단 한 마리도 찾을 수 없는 상태. 야생절멸은 야생보호구역이나 동물원 같은 인위적인 보호가 아니라면 완전히 사라진 경우입니다. 준위협종은 당장 멸종위기에 근접해 있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멸종의 위협이 찾아올 수 있는 관심이 크게 필요로 한 종을 지칭합니다. 국내에도 멸종위기를 분류하는 목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정을 했는데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지정한 멸종위기 등급입니다. 우리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 야생식물 2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들입니다. 2급은 위험 요인이 없어지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은 모두 몇 종이나 될까요?
또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몇 종이나 뭐 멸종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IUCN 기준에 현재 전 세계에는 37,400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게 60종이고요. 2급에는 207종이 지정돼서 모두 267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대표적 사례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멸종위기종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치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동물인데 그렇게 빠른 육상동물이 왜 멸종위기에 처했을까? 치타는 그 빠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멸종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아랍의 부호들이 그야말로 애완용으로 소유하면서 치타를 밀매하는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랍에서는 어린 치타의 목줄을 걸어서 최고급 명차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게 부호들의 트렌드입니다. 순전히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치타를 밀매하는 것이죠. 이어서 수마트라 호랑이 얘기를 좀 드려야 하는데요. 이 수마트라 호랑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도 바로 인간의 밀렵입니다. 호랑이를 잡는 이유는 일부 국가에서 전통 약재로 쓰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수마트라 호랑이를 밀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래는 또 어떤가요? 이렇게 인간들이 고래를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잡아들인 결과 현재 향유고래 그리고 대왕고래를 비롯한 수많은 고래들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랄 사례 중에 하나는 코끼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코끼리를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억하시겠지만 상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어나는 코끼리들은 상아가 점점 없어지거나 짧아지고 있습니다. 상아는 코끼리의 상징인데 이게 없어지다니. 왜냐면요. 인간들이 코끼리를 밀렵하는 주된 이유가 상아를 얻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도 안 거죠. 내가 상아가 없으면 내가 최소한 인간에 의해서 죽임은 안 당하겠구나.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경만 해도 암컷 코끼리의 3분의 1가량이 상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상아가 있다고 해도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아가 없거나 작아야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청개구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한국에 서식하는 개구리 가운데는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하천이나 논밭, 늪지에 서식을 하는데 개발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급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수원 청개구리를 어떻게 다시 복원할 거냐도 사실은 생태 표지종으로서 수원 청개구리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멸종 위기종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이미 멸종한 종을 복원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멸종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멸종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우리나라 하천에서 수달이 좀 사라진다고 해서
수온 청개구리가 완전히 절멸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내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 더군다나 남극에 사는 펭귄이 멸종되는 걸 도대체 북위 37도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지?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일만 아니라면 내가 신경을 좀 덜 쓴다고 죄를 짓는 건 아니죠. 이런 이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앞에서 이미 드렸습니다. 지구 생태계는 촘촘한 그물망이고 순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사라지거나 텅 비게 되면 그물망 전체가 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또 흐름이 막혀서 연쇄적으로 파괴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집 뒷마당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결국 내 집 밖 세상 모두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살 수 없게 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멸종을 구하는 삶의 자세, 그 첫째는 바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럼 화석연료를 쓰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만약 인류가 지구에 매장된 화석연료를 남김없이 불태운다면 지구기온은 자그마치 섭씨 18도만큼 더 올라가고 해수면은 수백 미터가 상승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5번의 대멸종에서 가장 큰 멸종이었던 페름기 말의 대멸종 규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페름기 말의 지구의 멸종을 불러왔던 지구과열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지구과열화가 몰아치는 겁니다. 만약에 18도가 아니라 그 4분의 1인 4.5도 정도만 뜨거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행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류가 쌓아왔던 문명이라든지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지구가 되는 것이죠. 지구 역사상 지금보다 4도가 더 더웠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북극이건 남극이건 얼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80m 높았습니다. 해수면이 지금부터 80m 높으면 거의 모든 육지가 바다에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기후위기의 현주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엔 사무총장을 공포에 떨게 한 보고서 하나가 발표됐는데요. 세계기상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글로벌 기후보고서입니다. 바로 지난달 28월 8일에 발표된 이 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약 1.2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2030년까지 지구기온 상승 온도를 섭씨 1.5도 이내로 막자고 했던 것에서 불과 이제 0.3도 남겨놓은 겁니다. 세계기상기구의 기후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유엔 사무총장을 떨게 만들었을까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은 그동안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해 중 3위 안에 드는 해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엄청나게 높아져서요. 매출량이 역대 최고치인 410ppm을 기록했습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해양의 기온도 점점 올라가서 해수면의 상승은 가속화됐고요. 태풍 등 환경재앙 발생이
상당히 잦아졌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 빙하의 해빙으로 대수면 상승이 더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재앙과 관련해서 여러분 지난해 초에 호주를 태웠던 산불을 기억하실 겁니다. 호주 남동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무려 4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서울의 100배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들불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들불의 기후위기라는 요인은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들불의 강도가 커지고 빈도가 커지고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해지는 것이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포스러운 결과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리더들이 봐야 한다. 올해가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위협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해다.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들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세계는 2030년까지 앞으로 8년 동안 지구 온도가 0.3도가 더 오르지 못하도록 협력하면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최대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 국가의 하나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석탄 발전 퇴출에 소극적인데다가 해외 석탄 발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안이한 대응으로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 발표를 통해서 석탄 발전 퇴출 연도를 2045년으로 제안을 했다가 비난이 쏟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2029년까지는 석탄 발전 퇴출을 해야 비로소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조금 벗을 수 있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도 가능한 2030년까지는, 늦어도 2030년대에는 석탄 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로서는 국가 경제의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시민들의 각성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시민들이란 미래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시민을 일컫습니다. 지구에 대해, 다른 종에 대해, 역사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민들의 각성이 확산될 때 비로소 기후위기 대응도 멸종을 늦추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시민 한 사람의 힘으로는 물론 안 됩니다.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마리를 오스트리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오스트리아의 새 연립정부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앞서 2019년 9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녹색당이 일약 4당으로 약진한 게 원동력이었습니다. 이후에 새 연립정부 구성에 처음으로 녹색당이 참여해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장관을 맡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후위기 대응도 멸종의 시기를 늦추는 것도 결국 정부의 일이지만,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과 실천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책, 피터 브레넌의 대멸종 연대기에 적혀있는
끔찍한 경고를 들려드리는 걸로 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구가열화는 환경오염, 과잉이용과 함께 퍼펙트 스톰의 일부다. 대멸종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한다면 대수롭지 않겠지만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네, 부족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아침 또는 점심 식사에 육류를 섭취하지 않으신다면 기후위기를 줄이고 멸종을 막는데 그래도 작게나마 일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